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이 패배를 했을 때 삼천만 가지 문제를 적중률 50% 60%의 승률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지. 영감의 영역이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영역까지도 월급도 안 주지 뭐도 안 주지 너무 좋더라. 콘크리트 공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정유관, 도주관. 자, 아무튼 아까 대체될 직업과 대체되기가 뭐 확률이 낮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두 분 중에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가시기 때문에 일단 대체 확률이 아주 낮은 오랫동안 계속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시고 저는 지금까지도 네. 제 직업이 뭔지를 몰라요. 뭐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돌맞을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텔레비 종편 가서 밥 먹고 살잖아요. 요즘. 네. 그런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근데 텔레비가 없은 지가 20 몇 년째예요. 제가 필요한 건 다운받아 보죠.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가 조금 달라야 돼요. 네. 텔레비전을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눌 화제는 많은데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아져 버려.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만나는 거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만나 술집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처럼 저 산 중에 처사처럼 도시 안에서 살면요. 자기가 할 얘기 생겨요. 뭐 제가 그렇게 충실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약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밥은 먹어요. 그런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참 좋으신 말씀인데 중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강남에 처음 내려왔을 때 네. 산에 살다 강남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제 방에도 텔레비가 없어요. 근데 근데 원래 스님이 TV 보십니까? 텔레비 볼 때 이제 하나 갖다 놓고 뭐냐면 근데 잠깐만 제가 TV 보실 때 이게 막 신도들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리모컨 이렇게 딱 아, 누워서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운동방,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네. 운동방에 민정시찰 간다고 하나 켜놓습니다. 운동하실 때. 근데 제가 왜 텔레비를 안 보는 거 아니? 텔레비 보는 분들요 이제 팟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텔레비 방송이 쫓아올 줄 모르겠네. 강남에 처음 내려와서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텔레비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찍히거든요. 영상 잘 가지고 다 찍혀. 지금 전부 다 찍히거든. 보는 게 다. 지금 오늘 김밥선 처음 만나서 텔레비 많이 봤지만 근데 어제 이맘때쯤 뭐 했냐 그러면 텔레비 찍힌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상 잘 가지고 다 찍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낮에 밤에 어제 저녁에 텔레비 본 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번 찍히니까 뭐 오버래핑 되니까 그만큼 두뇌가 피로해요. 피곤하다. 많은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텔레비를 안 봐요. 내 프로를. 왜냐? 그게 한 번 나간 걸 또 보게 되면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는 반복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것이 나오려면 비워야 돼. 텅 비워야 돼. 네. 아무튼 두 분 말씀이 제 친구 네. 중에 아주 날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어디 교수인데 이름 되면 다 아는 놈이야. 그 자식이 영악한데 걔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말로 된 글씨를 아예 안 읽어. 영어로 된 것만. 아니 이제 독일 쪽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몇 나라 언어가 되니까 그 이유를 걔가 직접 말한 거예요. 남하고 다른 소리 하려면 아예 몰라야 된대. 그러면서 독일 신문 읽고 독일 책 읽고 뭐 이러니까 걔가 뭘 얘기하면 어떤 때는 뜬금없지만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박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틈새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중 소비 사회를 우리가 살잖아요. 대중 소비 사회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살면 생산에 이렇게 창의적인 기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님이라는 직업이 참 좋다. 자, 아무튼 두 분 말씀하신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보편화되어 있는 직업이 아닌 뭔가 본인만의 색깔과 남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스님. 작가는 대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직업인데 스님은 로봇이 나왔어요 이미 중국에서 어디냐면 베이징의 용천사에 센얼 스님이라고 나왔대요. 근데 제가 이 센얼 스님이 어떤 그 신도가 질문을 했는데 이 센얼 로버트 스님이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로봇하고 스님하고 어떻게 대답을 다르게 하시는지. 자 이제 제가 왔어요. 스님 네. 일하기가 싫어요. 네.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 그건 안 된다. 너는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즐기도록 해야 된다.
일을 즐기도록 해야 된다. 이 세널 로버스님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예, 귀엽게 생겼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굶어 죽기 싫으면 일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 같은 취지죠. 예,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뭐 들었을 때 어떤 언어적인 유의가 좋거나 그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노멀한 대답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 되는 거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거. 것. 이 세널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갑수 교회에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게 전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왠지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야, 네.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니까 좀 뭐 길어도 돼요. 네, 두 문장 정도. 자아의 확장이다. 자아의 확장.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확장. 마음을 열. 마음이라기보다 자아. 자아. 예. 좀 어려운데요. 예. 아무튼 근데 아니 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대상에게서 오는 감정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그 결국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확장하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세널 스님이 키가 60cm인데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사랑은 스스로가 만족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강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제일 사랑에 대한 유명한 여러청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예. 스키조프레니아. 예, 그 실험 결과도 있어요. 정신 이상자의 뇌 작동 상태하고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하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상태로 안 보이는 거죠. 다 미쳐 보이는 거죠. 예. 막 그게- 도파민도 막 예, 생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선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도 진화예요. 감각적인 사랑, 우리가 말하는 에로틱한 거지. 네.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면 감정적인 사랑, 필리아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가 된 완전자 하나가 된 거. 우리가 사랑한다 느낌이잖아. 뭐 love is feeling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을 착각을 해. 안타까운 게 사랑은 뭐냐면 지금도 좋으신 말씀했지만 사랑은 분명히 저 사람이 중요한 것,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버리는 거거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로버스님 샌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뭐 일하기 싫어요. 뭐 그다음에 사랑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시진핑은 누구죠? 물어보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로봇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나요? 물어보니까 저희 스승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봇가 스승이 누굴까요? 이 로봇 만든 사람인가? 아니 뭐 그렇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퍼뜩 든 생각이 있어요. 자, 이 북경에 있는 어떤 절에서 스님 비슷한 모형을 해서 답변하게 만들어서 뭐 이제 세널 스님 이름도 붙였어. 이거 뭐죠? 애들 장난이죠. 네, 그럴 수 있죠. 프로 바둑 기사가 알파고라는 거하고 바둑 뒀는데 이기다 지다 했어요. 사실 별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발동기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마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표현을. 말이 달리는 힘, 네. 1마력, 5마력. 그래갖고 자동차 비슷한 원시적 자동차가 생겨서 다녔을 때 귀족들이 살롱에서 유럽의 살롱에서 몇 마력짜리가 생겼대. 그러다가 요즘 비행기 이제 요즘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그 유치한 얘기를 주고받던 담론의 상태가 1세기 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문명이 된 거예요. 발동기는 뭐 자동차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엄청난데 그게 1세기 걸렸다면요. 요즘 반도체가 6개월마다 개념이 바뀌어요. 6개월마다 그전 기술의 2분의 1만큼이 더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세널 스님의 그 유치한 AI 인형 같은 거 갖고 재밌네 하는 수준인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 그럴 겁니다. 것 같아요.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현실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SF라고 해요. 공상과학 만화. 네.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할 게 셰익스피어 해물릿에 나오잖아. 이 우주에는 한 번도 체험한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도 태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로봇 얘기라고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했고 과거에 뭔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연장선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성주경이라고 말하지. 모든 게 만들어지면 머물다가 파괴되고 공으로 하면 다시 온다. 이 우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심준표 선생님이나 김갑수 선생님 내가 있잖아. 그럼 이 육신은 놔두고 가. 그럼 이 육신을 움직이는 그런 그 에너지가 있잖아.
그 에너지를 학자들은 한 20와트 된다네. 에너지는 불생불멸이거든. 에너지가 불멸이라는 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라. 그 우리 지금도 그 미국에서 그런 게 일부 성공했다는데 잠을 자는데 사람의 뒤에다가 기계를 걸었다는 거라. 근데 이 뭐냐면 지금 이른바 말하면 업로딩이라는 거야 이게. 기억을 그대로 뽑아내서 전부 다 뇌파니까 뇌파가 파동이니까. 그래서 다른 기계에다 넘겨주면 이 사람은 죽어도 기억은 이전되니까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에너지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질 않아. 지금 불사조. 인공지능이 계속 나오는 게 심지어 뭐냐? 에드가 케이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아틀란티스 유민들이 미국에 지금 많이 태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아틀란티스는 이미 뭐라?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 초과학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널이 계속 나오면 약인공지능이거든. 이게 강인공지능이 돼버리면 터미네이터 저리 가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양날의 칼이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스님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 김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인이시잖아요.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 심사에서도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를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수준이 떨어지나 봐요. 뭐냐면 멋있는 문장과 단어를 상상을 초월하게 100만 권의 책을 연산하는 게 지금 현재 컴퓨터가 1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황만 싹 세팅하고 문장으로 만들어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스토리 엮는 것까지 가능하죠. 왜냐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뭐 100개면 100개, 뭐 심지어 10,000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컴퓨터 문장이냐, 컴퓨터가 이제 조작해낸 문장이냐, 사람이 쓴 문장이냐는 얼마나 어설프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정교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알파고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킨 친구를 동경대학교에 시험을 치는 거야.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고. 그 변호사 시험 지금 변호사 합격도 못할 거야. 실제로 변호사 합격한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동경대학교에 인공지능 로봇을 시험을 치게 한다. 변호사 시험 치겠다. 그래서 사이보그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쿠다가 그 무슨 문예 심사라고 네, 했죠. 네. 그 심사위원이 아마 박진영 씨인가 보다. 가수 박진영 씨. 제가 박진영 씨한테 욕을 바가지라는 칼럼도 쓰고 되게 그 사람을 미워해요. 가수로서 탁월하고 프로듀서로도 탁월한데 이 사람이 실명 나가도 돼요. 그 사람 나 고소해도 돼. 고소하길 바래 오히려. 이게 좀 여론화됐으면 좋겠어. 오디션 심사위원 하면서 우리나라 가수 지망생을 다 망치고 있어요. 맨날 가창력 타령을 해. 고음이 올라가느냐, 공기반, 소리반이냐, 얼마나 잘 뽑느냐, 몸을 쓰냐, 요따구 소리를 하는데요. 네. 대중가요의 핵심은 얼마나 지멋대로 해서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슈퍼스타들, 밥 딜런, 뭐 자니 캐시, 무슨 다들 음정도 못 맞춰요. 지미 앤드릭스 음정도 못 맞춰요. 근데 최고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만 낼 수 있는 걸 만드니까 그래요. 헤일런. 그런데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맨날 곧다구로 가창력, 고음 점 따지니까 애들이 전부 보컬 학원에 들어가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데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뭐 100만 명의 애들이 지금 실용음악 학원을 다닌대요.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오디션 통과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를 그거예요. 내는 거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예 창작가 네. 제 친구들 중에 거기 교수 애들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문장 무슨 비슷한 문장 미문 뽑아내기 훈련을 해요. 그런데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던 것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왜냐하면 없던 것 같은 얘기. 결국은 세계 일화라. 꽃이 들판에 있는 페레인꽃, 야생화 이런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음악을 좀 했던 날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전부 다 컬러가 있거든. 음색이에요, 음색. 다 다르고 그 사람들 독특한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똑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나 음악이나 예술 같은 건 영감으로 그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I가 쓴 소설이 인간을 매혹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냐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해력으로는 아직은 멀었다는데. 아직은 멀었다. 그러나 모르죠. 그러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것들이 지금 인간의 세계로 침투하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실업 문제입니다. 진짜 앞으로 걱정이에요. 지금도 실업이 문제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실업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작용을 하겠죠. 지금 없어진 직업을 생각해 보면 알죠. 옛날에 돈 벌 거 없으면 책 외판원 다녔거든요. 지금은 책 외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인터넷으로. 식으로 버스에 옛날 차장이 2명씩 타서 오라이 두드렸거든요. 차장 없어졌어요. 그런 식의 이제 특히 단기적 실업이 무지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새로운 이제 공장을 지어서 그 실업 인구를 수용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람이 덜 필요한데 억지로 더 뽑아서 옛날 사회주의는 다리 하나를 놓고도 아무도 안 지켜도 되는데 3명의 관리를 둬요. 입구에, 중간에, 맨 끝에. 이러면서 그냥 복삭 주저앉은 건데 결국은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게 하는 기업. 이제 복지 확충에 필요한 인력들 있잖아요. 이걸로 뭐 우리나라에서 당장 뭐 200만, 300만이 필요하대요. 복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푸는데 지금 말하는 AI에 의한 실업은 너무 근원적인 거여서 그렇게 사회적 기업 확충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노동이 바뀌는 거죠. 노동 없는 사회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동 없는 사회가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네. 굉장히 뭐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결론 얘기는 노동 없는 사회로 진입할 때 생겨나는 약자들,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100%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면 발포화선언 예를 들어서 나라가 없었잖아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팔레스타인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는데 갑자기 뭐 로스와일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돈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났단 말이에요. 난민들 지금도 골칫거리죠. 팔레스타인 난민. 근데 돌아와가지고 실제 뭘 했냐? 키부츠를 만들어. 키부츠. 공동체, 공동상. 그러니까 제가 스님으로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스님은 예를 들어서 머리도 안 깎으니까 이발소 갈 필요 없지. 유니폼도 이렇지. 뭐 하여튼 공통적인 게 많아. 사회가 뭐냐면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간방에 수용 생활을 꽤 하신 분이 나와서 예전에 유명하신 분이야. 신창원.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이름이 뜬 분들이 이름인데 나와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간방에 살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왜냐면 간방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일률적이 되면서 딱 시간이라고 딱딱 하고 근데 거기 간방은 뭐냐면 그냥 먹을 거 주잖아. 거쳐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방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생활 양상 같은 게 자본주의가 깨지게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뭔가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이러니까 공동체 생활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뭔가 찾을 것이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옛날엔 동네에 막 맷집 건너 전파상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맨날 그 아저씨들 나와서 뭐 할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저도 서울에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집에 식모가 있었어요. 순돌이 아빠 옛날에. 식모. 아니 그 전파상 네, 한지봉 전파상. 세가족의 순돌이 아빠. 혜순이 언니도 생각나고 은경이 언니도 생각나고 우리 엄마가 너무 게을러 갖고 젖도 안 먹였어. 그래서 일하는 언니가 이 우유 타갖고 나 먹여서 키웠거든요. 미숙이 언니인데 그 언니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할까? 좀 사셨나 봐요. 아니 근데 좀 살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막 뭐 이렇게 뭐 시끄러운 주장을 하니까 헐벗고 굶주려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게 차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유치한 얘기를 왜 하냐면 못 먹고 못 살아서 진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과 생각합니다. 신념 때문에 네. 하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봤거든. 라이파이 같은 거, 만화. 또 후에 뭐 비데오.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은 재행이무상이라. 우리 인간은 머리 쓰게 돼 있고 다만 머리를 쓰는데 그 머리 쓰는 것에 뭐가 안 들어가니? 공동체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자리가 안 들어가 있어.
돈을 버는 내가 벌어가지고 남에게 뭔가 이롭게 하겠다는 좋은데 공동으로 우리가 산다는 의식이 바익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방 없어졌지, 비디오 가게 없어졌지,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 진보되긴 아까도 말씀했죠. 진보되긴 진보돼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은 과거와 다른 예란 말이지. 자칫하면 이게 파국을 불러올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일어나는 실업 사태는 우리가 말하는 직종의 변경이 아니고 정말로 특히 이제 청년 세대의 문제가 될 텐데 압도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자살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앞날이 막막하고 빚은 왕창 졌고 누구한테 손 벌릴 데 없으니까 애따 하고 죽어버리는데 이걸 그냥 둬. 5만 명이 죽으면 큰 전쟁이 일어난 규모거든요. 네. 매년 우리나라는 대전을 치르는데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임기 5년의 안전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짓이 벌어지는구나. 아,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앞으로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젊은 세대가 일하는 걸 로봇들이 대신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다라는 주제 토크인데요.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로 봤을 때 인간의 이성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좀 데이터를 보면 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제 이미 투자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나가수 아십니까, 스님? 네. 테레봤습니다. 네네. 아, 나가수 나는 판정단, 가수다. 예, 나는 가수다. 거기 판정단 중국판, 네, 판정단도 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결정들을 뭐 이렇게 수긍하시고 뭐 인정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지금 현재로도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크게 그 여러 가지 공헌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컴퓨터의 어떤 흐름 같은 것도 보면 약인공지능이거든요. 거대한 계산 같은 거. 이거 우리는 3조 7천억 600 몇십억 곱하기 5조 몇억 계산 못해요. 네. 컴퓨터는 딱 누르면 그냥 나와버려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두뇌 망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두뇌 이른바 우리 보통 1단계는 받아들이는 거. 문사수라고 해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쌓이거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게 퍼셉트론이라는 건데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쌓아올려서 우리 인간은 15층이라는데 알파고가 48층이고 지금 현재 IBM인가 어디서 나온 건 152층까지 쌓았더니 100만 층도 가능하고 네. 1000만 층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럼 신뢰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른바 말하면 그들이 만드는 데이터.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그거는 뭐 이건 데이터 자체로 가치가 있을 거죠. 네, 또 음악에 조예가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수는 사례일 거 아니에요. 네, 사례. 뭐 가치 판단을 하는데 네. 빅데이터에 의존한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네, 문제잖아요. 큰 얘기 할까요? 작은 얘기 할까요? 짧은 걸로 해주세요. 짧은 얘기. 신뢰 못함. 신뢰 못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는 뭐 좌다 우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 굉장히 통하는 게 많아요. 방금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아까 박진영 심사 그 부분도 스님도 같이 동의를 하셨지만 너무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네. 짧게 말한 거에 약간 부연만 할게요. 네. 큰 얘기도 있고 짧은 얘기도 있어요. 짧은 얘기에 부연을 하면 우리가 신문을 보다 보면요. 어떤 무지하게 파렴치범 내지 때린 놈이 형을 듣게 받아요. 맞은 놈이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범을 저질렀는데 판사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경량에 이걸 때려요. 그럼 다들 그 판사를 이렇게 댓글을 보면 난리가 나. 그렇죠. 종북 좌빨 판사 뭐 처단하자 미친놈이다 뭐 막 해요. 제가 가까이 아는 법조 하는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연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나은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합리적 판단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법조문을 형량대로 적용하면 그 사람은 징역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내몰릴 수밖에 칼을 찌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상대가 했던 짓에 그렇게 유발했던 것에 이 전후좌우를 쫙 판단을 해보건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정 최저형을 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납득이 됐어요. 근데 그 납득은 되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처럼 정확하게 칼같이 형량을 근데 때리는 그거 게 피해자 입장도 고려했더라고. 제가 뭘 말하냐면 AI가 만약에 조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의 행위만을 봤으면 맥락을 보지 않고 행위만을 봤더라면 그 사람은 징역 10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위만을 본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기까지의 전후 과정과 관계를 봤더니 이거는 10년짜리가 아니야 해서 2년의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그건 난 판사의 판단이 늘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그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뛰어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은 그 데이터를 계산해내는 것도 그게 우리가 인간의 참고 자료지. 참고 자료지. 중요한 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독특한 호모 사피엔스, 요즘에 사피엔스이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랄까? 이건 대단히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천하모라 유아독종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소중함, 귀중함, 존엄성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걱정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것인가 아닐까. 근데 그거에 대한 많은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까지 건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로봇,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뭐 도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김광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스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거는 좀 더 시기적으로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스님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네, 그렇죠.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했죠, 당연히. 하셨어요. 네. 몇 번? 아, 사인. 그거는 비밀이지. 그건 비밀이지. 그건 얘기했다고 하면 내가 뭐 불려갈지 몰라.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 대리 투표를 했다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치라는 건 생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물 같다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그 정적인 세계랄까. 그 지역사회 어떤 얘기랄까. 우리가 꼭 모든 게 합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뭔가 오히려 저는 뭔가 합리적인 측면보다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요번에 지금 하는 요 얘기는요, 좀 김광쌤한테 제가 재미있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 선거 끝났잖아요. 요즘 기분 제일 좋으시죠? 아유. 요즘 제일 좋잖아요. 아니, 다행이죠. 근데 복잡하죠. 복잡하죠. 1년 반 동안 머리가 깨지게 생겼죠. 네.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선거 공판을 하는 어떤 판사가 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만 대리 투표라든지 아니면 출구조사를 인공지능이 4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빅데이터를 자기가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를 결과를 내놓는 것처럼 이번 당선인이 누구다라고 만약에 발표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더 합리적인 정치가 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 판단, 네. 투표 같은 게 가치 판단이잖아요. 네, 네. 그걸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부딪힐 텐데 가치 판단을 내려야만 될 때, 예컨대 1번에 찍냐, 2번에 찍냐, 3번에 찍냐, 4번에 찍냐 할 때 그게 확고부동한 한 몇십 프로의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그 형량을 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과 했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판사는 거기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란 전제하에서 내려지는 것이고 대중이라는 존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공학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의 판단과 선택을 인공지능에게 의존할 수 있겠느냐? 네. 오히려 더 붙인다면은 정치를 인공지능이 하는 거랑 지금 정치인이 하는 거랑 누가 더 합리적으로 정치를 더 No, 잘할까요? never. 왜냐면 네. 두뇌로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의지, 신념, 가치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을 내면 잘 될 것 같지만 제일 바보 같은 정책을 선의를 밀고 가서 이뤄낸 결과가 더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합리주의는 공감 못 하겠어요. 자,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겠는데 뭐냐면 네.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북풍 이런 거 많았잖아요. 뭐 바람을 불려가지고 케네디 스쿨에서 나오는 그 부분 뭐냐면 정치공학이라는 게 여론 조작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참 저는 사람 인간에게 다 점수를 주고 싶은 건데 뭐냐면 선거를 하고 보면 아무리 뭐가 어쩌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리 무슨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마지노선에서 얼마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흐리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 왜냐하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니 무슨 뭐 힐라리니 막 하고지만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리거든. 한순간에 전체 국민들이. 우리가 미국 사람 대통령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는 Stars and Stripes 미국 국기에 관한 모든 게 통일이야 우리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삶을 도모하면서 지금 트럼프라거나 지금 중산층의 어떤 욕구불만 같은 거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정치가 또 뭔가 아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성향은 서로 다들 다른 거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네. 다수의 선택이냐 아니면 실권을 가진 사람의 선택이냐가 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자, 아무튼 인공지능으로 해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내릴 때 좀 더 감정적으로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무엇이 걱정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점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인류를 파멸시키겠다. 네, 홍콩의 로봇 제조 기업인 Hi, 헨슨 Sophia. 로보틱스에서 이제 헨슨 박사가 만든 로봇인데요. 이름이 소피아예요. 네. 뭐 되게 예쁘고 막 섹시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다른 건 괜찮은데 공개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를 파멸시키고 싶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이슈화하기 위한 어떤 짤막한 영상일 노이즈를 노린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걸 보고도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저 소피아의 얼굴 모델이 오드리 헵번에서 따왔대. 오드리 헵번이 언제적 배우인데 저 박사가 되게 옛날 사람인가 보다. 요즘 여배우 예쁜 여자 안 택하고 그래서 웃기네. 우선 아이간의 그 인공지능에도 지금 현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럼 약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시중이나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나 하고 이런 스타일이지만 이게 이제 이성을 갖게 되거나 감성을 갖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인간과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기계로 만든 인간이니까 지능을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감성을 갖게 되면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정의에 선 사람, 안 선 사람. 그들이 알고 있는 정의.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인간이 좀 세속말로 더티하게 놀거나 인간이 뭔가 부도덕하거나 반윤리적인 어떤 그런 하면 처음에 입력이 될 때 인간 너희들은 로봇 인간들은 인공지능 인간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다. 네. 지능이 있으니까 감성 있고 내가 보니까 뭐 인간의 존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데 이래 버리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차라리 전부 다 쓸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무섭네요. 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인공지능이 인류를 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스님이 생각하실 때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거는 뭐 미래 얘기니까 당장 우리가 옛날에 건이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보면 오늘이는 내일이는 내일 걱정하자 이랬잖아요. 네. 너무 걱정이 그 경전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오지도 않는 미래를 가불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면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인간의 뛰어난 어떤 그런 그 천재들이 만드는 거니까 나름 몽고하니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질 것이다. 근데 그 힘을 과연 얼마나 이 인류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상당 부분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의지에 달렸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생물학 한창 유행처럼 뭐 책 많이 나올 때 좀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인간의 신체와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바깥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얘네들이 스스로 진화해서 자기 생산 복제도 하고 망가지면 자기 치료도 하고 자기 좋은 번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인간을 죽여버려서 말살시키고 자기네 왕국을 건설할 거 아니냐 하는 우려, 한 디스토피아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그거는 뭐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인간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피엔스. 종에 속하잖아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로 되는 그 생식 뭐 신체가 있는데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신체가 대체될 것 같거든요. 뭐 듣는 귀, 눈, 코, 뼈대, 외모는 지금 이미 다 바꾸고 있잖아요. 뭐 털, 뭐 그러니까 4, 50년 안으로는 아마 인간의 신체 기능에서 뭐 뜀박질을 잘하고 싶으면 아마 이 관절 같은 거는 다 이제 빼고 새 거 넣고 피부 같은 거 바꾸고 그럴 텐데 그거는 이제 현재 가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뇌의 영역. 윤리에 대한 부분. 뇌를 보강시키는 것까지 가면 그다음에 인간은 이제 100만 권의 책을 여기 넣고 연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호모 사피엔스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의 원래 종인가 아닌가. 지금은 성형 수준이어도 정말 눈앞에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 신체와 지적 능력까지 가졌어요. 그것들이 집단을 이뤘어. 그래서 동일한 인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 종들을 공격하는다면 옛날에 우리가 저지른 세계대전이나 요즘에 테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IS의 지도자인데 되게 이제 돈도 많고 저도 그게 겁이 그런 나요. 놈이야. 그래서 자기 요원들의 신체를 엄청나게 개조해. 뇌까지 개조해. 그게 아이언맨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격을 들어가면 야 이거 죽이겠구나 완전히 무슨 뭐 완전 그냥 아작이 나는 일이 금방이겠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만들게 되냐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거든요. 아니 일단 기업이 만들 텐데 대기업들은 이제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네요. 근데 용병들 안 만들까? 아무튼 그 만들죠? 생각을 조금만 나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스님 어떠세요? 이 예전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 뭐 공자님도 수신제가 뭐 어쩌거든. 시우평차라는 것처럼 플라톤도 말하거든. 철인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 결국 인간의 어떤 성정이라 마음인데 그러니까 인내천이라 인간이 하늘하고 통하는데 사악한 인간은 어느 시대나 있었거든. 어느 시대나 있었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면 또 다시 우리가 돈다는 게 이 우주의 흐름 아니다. 네. 그러면 나라도 마찬가지야. 문명도 마찬가지야. 고구려가 고주몽 우리 그 선조님이 만들어가지고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명이 확 올라왔었다가 보장왕 때 무너지잖아요. 나라도 망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신라도 무슨 뭐 올라갔다 망하고. 그러니까 이 문명 자체도 인간의 마음이 너무 물질로 치닫고 인간의 마음이 너무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런 인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버리면 이 문명은 갈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관주의, 낙관주의라는 거는 좀 기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보면 유럽인들은 패스트가 돌 때 절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남아서 번성했죠. 그다음에 60년대 핵무기가 막 개발되니까 그 핵무기 파괴력에 합을 다하니까 지구가 몇 번이 가루가 돼요. 80번. 예,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그 끝장까지 오니까 핵 감축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위협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장치를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AI가 고도화돼 갖고 우리가 같이 죽겠구나 하면
핵 위기를 넘기는 것과 비슷하게 인류가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경험으로 보면 라는 이제 이 낙관주의가 있을 수 있고 정반대 쪽의 생각. 우리가 간신히 인류가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갔죠. 이젠 끝장이다. AI 용병들이 우리를 서로 살상을 하게 되고 뭐 해서 막장을 갈 것이다. 아마 두 예견이 교차하는 수많은 SF 픽션들이 만들어지겠죠. 영화나 소설로. 그래서 그게 전 지구인의 무지막지한 관심사가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나 보다 하면 진짜 한번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뭐 테러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뭐 아무튼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제 지배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어떻게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배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지배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만든 것이 결국 그렇거든. 우리가 무슨 세균 같은 것도 박테리아도 세균하게 보면 우리가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맹독성을 가진 콜레라균이다. 그러면 들판에 늑대나 똑같아. 물면 죽는 거지. 근데 늑대를 딱 데려다가 자 이렇게 키우면 강아지가 되잖아. 네. 맹독성을 가진 콜레라균을 배양계에다 먹고 살기 좋게 해주면 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문제다. 하는 인간의 문제다. 결국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트냐. 지금 SF적인 차원으로 막 얘기하는데 지금서부터 고민하고 고뇌하고. 근데 하나 문제는 딱 뭐냐. 전반적인 지구 인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힘들다 막 해버리니까. 근데 인간의 성령 가운데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현들은 너 자신을 알라. You should know self.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 자신을 모르고 뭔가 우리가 물질의 한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 착취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어떤 그런 뭔가 우리 담종교식으로 하면 영성이랄까 불성이랄까 신성이랄까 어떤 그런 점이 공감대가 되지 않고서는 뭐 이런 건 인간도 떠나잖아요. 나라도 무너지고. 스님 말씀에 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법은 인문학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님은 역시 종교인이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얘기했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인데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은 거의 폐기 상태거든요. 그걸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100년 전, 1000년 전도 똑같은 줄 아는데 풍속사를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길 가던 사람이 칼에 푹 찔려 죽으면 어이구 불쌍해 하는 건 근대인의 사고방식이지 옛날엔 안 불쌍했어요. 자식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도 근대인의 산물이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자를 보면 사랑의 감정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도 근대의 발명품이에요. 이건 뭐 하여튼 긴 얘기인데 그 근대라는 즉 과학기술 문명이 신앙을 대체했던 요 300년, 400년 동안의 인간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요걸 지탱해왔던 것들이 로직이 필요했어요. 과학기술 문명은 로직이에요. 그게 우리가 철학이에요. 철학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철학과 뭐 헤겔, 무슨 칸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줄 알았잖아요. 지금 철학과도 없어지고 관심 안 가져요. 전통 철학이 폐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상상력을 막 키워봤던 거예요. 그게 산업 문명의 산물이에요. 없던 기계가 막 늘어나서 한번 우리 아무 기계나 한번 까봐요. 안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다 문학적 산물이라고 간주해요. 인간의 상상력의 집약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사예요. 그런데 이 문학은 더 이상 이제 또 효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게 많아요. 더 재밌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역사예요. 역사는 과거가 흘러갔기 때문에 역사가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기록을 해서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잣대로 삼잖아요. 근데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 3차원이 폐기된 게 이 디지털 세계거든요. 과거는 저장되고 현재는 미래는 시뮬레이션 돼요. 현재도 계속 저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라고 여겼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유튜브로 뒤지면 어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 다 나와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를 추상화시켜서 큰 교훈을 얻는 세기가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얘기했던 철학적 성찰이나 문학적 상상력이나 역사적 체험 공간이 폐기가 됐는데 그게 있어야 인간이잖아요. 그 내용물을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늘 그게 뭐지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많이 토론하고 그걸 연구하는 집단이 늘어나면 인간이 유지가 될 것 바로 같아요.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 문사철이 왜 죽었냐? 저는 제가 하나 꼭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네. 문사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담당하는 그거 공부한 사람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 다른 건 계속 발전돼 가는데 나도 철학을 공부하고 뭔가 문학을 뭐 이렇게 했다면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불교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 전멸주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같은 게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현대 맞게. 현대가 어떤 시대냐? 인공지능 시대 멸망을 얘기하는데 문학이면 문학을 갖다 현대 입혀야 되거든요. 나쁜 역사가 이른바 역사는 우리 교훈이잖아요. 역사가 없는 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가고 역사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는 토인비책이 왜 지금도 읽힙니까? 어싸리 힙스리 역사적인 비조거든. 그러면 그걸 난 참 답답하게 문사철 뭐 해가지고 계속 인문학의 위기다. 난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강남에 와가지고 내가 불교하면서 불교를 새로 우락가했다니까요. 불교를 새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전문 용어. 불교 새로 우락가했다니까. 불교를 완전히 뭐냐면 새롭게 바꾸자. 이 시대 불교를 하자.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찾아보자. 그래서 했던 건데 나는 문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나도 철학을 했지만 종교학을 했지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매일 탓하는 거라. 인문학의 축적으로 우리가 문명인이 됐는데 이 다가오는 디지털 사회는 우리가 신야만으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즉 인문학이 숙성 더 깊어지고 새롭게 이제 연구되는 게 아니고 신야만의 상태로 실제로 갈지 모르는데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미래학자의 저술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야만 상태를 살아가는 소위 way of life, 룰이 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상한 방식의 삶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결국 어느 시대나 사는 사람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는 학문 있고 죽는 학문인데 다만 안타까운 게 문사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 인간의 심성이거든. 본질에 뭔가 자극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인데 너무나 거대한 그런 금자탑을 쌓고 무슨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게 초유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그런 시대 전환적인 어떤 그런 이포크 메이킹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세계거든요. 관심이 큰 것만큼 새로운 차원의 시대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많이 경주되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건 공부니까. 네.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절실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나무기는 망아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남의 집 무슨 뭐 밭에 가서도 그냥 똥도 싸고 막 뭐 이렇게 그리고 세상 자체가 뭔가 하니 약육강식처럼 돼가지고 생존 경쟁마당처럼 되니까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의 출현 또 뭔가 하니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파급 효과 그것을 잡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마냥 무슨 재벌들이나 마냥 무슨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원자탄 이런 거 소형 핵탄이 어디 다른 적성 국가에 들어가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지혜가 정말 많이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좀 더 개명되고 개량되고 뭔가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간은 거기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또 능력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내추럴 셀렉션 자연 도태가 되는 것처럼 인류 전체가 그런 스타일로 뭔가 떨어지면 인류 자체 또 문제가 오는 거고요. 그나저나 마무리 얘기할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
AI가 먼 일 있지 않고 눈앞에 생활 도구 속에 많이 오잖아요. 그게 많은 거는 개인이 혼자서라도 해결되는 게 많은 거잖아요. 즉 싱글 라이프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르노 좀 합법화 시켜주세요. 포르노 합법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지도 않아. 야동. 그러니까 음지로 덮는 게 아니고 오픈 차라리. 유럽 수준만 해도 돼요. 자, 오늘 새로운 역사에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정치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 인구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스님의 좋은 말씀, 그리고 김광수 선생님의 사랑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지대말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